자, 그러면 지난 시간부터 우리 제29장 통화제도에 대해서 보고 있었죠. 금융 시스템,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금융의 시작점인 화폐부터 봤죠. 그래서 화폐가 왜 발생했는지 물물교환을 하다가 이 물물교환의 소위 상방의 욕구 일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발견된 것이 진화한 것이 현재의 화폐다라는 거죠. 현재 화폐도 뭐 여러 진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수준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화폐, 그럼 화폐가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화폐를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능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교환의 매개수단, 회계의 가치, 가치의 저장수단. 그죠? 근데 본질적으로 첫 번째입니다. 가장.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거죠. 교환의 가치 수단, 이것이 쌍방의 욕구의 일치, 즉 물물 교환에서의 쌍방의 욕구의 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교환 수단으로서 화폐가 만들어졌고 고안됐습니다. 고안됐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 단위로도 쓰게 되고 또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쓰게 되더라.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화폐 이 기능에 대해서 교환 매개 수단, 가치 저장 수단, 유동, 그 다음에, 회계 단위, 뭐, 이런 게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으로 이제 화폐의 종류를 이야기하면 이것도 이제, 앞에서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실제 이제 화폐가 진화를 해왔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물물교환에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 가장 초기 단계의 화폐는 뭐 폐각 화폐, 조개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처음 그 사용된 걸로 우리가 역사 자료 아니면 유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인되고 있고, 그 뒤부터 이제 지역 따라 가지고 지역 속성에 맞게 뭐 어떤 태평양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돌 석상이 화폐로 기능을 했다. 뭐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전히 논란은 많지만 돌 석상 자체가, 즉 이거는 주고받을 수도 없는 건데 고정되어 있는 어떤 돌 석상도 화폐로서 뭐 그 돌 자체가 그거는 그다음 항상 그 거래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누구 거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또 화폐로 기능을 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속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그 진화한 단계를 본다 그러면 물품 화폐로서 많이 된 거죠. 물품은 물품 자체로서 상품 가치가 없지만 그거 자체가 거래 수단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폐각 화폐도 물품 화폐고 소금도 물품 화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던 그 돌상도 어쨌든 물품 화폐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편적으로 그 물품의 그 뭐랄까 어, 그 동의에 따른 인정보다는 뭔가 하면 진짜 딴 가치로서의 인정이 두드러진 물품 화폐라는 것이 금화, 은화, 그렇던 이제 주화 같은 금속 화폐입니다. 물품 화폐 중에서 제일 많이 진화한 단계가 금속 화폐. 그 다음에 금속 화폐에서 이런 이제 지폐 또는 법화로 넘어오는 겁니다. 금속 화폐까지 갔다가 금속이 무겁죠. 무겁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화폐의 초기는 어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음. 그러니까 상업 어음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점점 진화해 가지고 화폐가 됐고 그러니까 지폐가 됐고 그 다음에 이 금속 화폐도 지금의 주화는 금속 화폐하고는 다릅니다. 이 동전은 금속 화폐하고 다르다는 거죠. 금속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속 자체는 가치가 없지만 그 금속 자체에서 이 주화 자체에서 가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돈, 현재 단계의 돈을 법화라고 하는데 피아트머니 자체로는 가치가 없거나 아주 낮지만 정부가 명령에 따라서 통용하고 있는 그런 화폐입니다. 그런 것을 피아트머니, 법화. 현재 단계가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화폐는 화폐의 지위로서 본 화폐는 어떤 화폐냐라고 하면 그때는 법화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이제 그 줄을 칠 수 있는 것이
뭐 줄을 쳤다가 지웠습니다. 사실은 신용화폐 또는 뭐 암호화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이제 신용화폐 이야기가 나온 지는 한참 됐습니다. 신용화폐. 암호화폐는 아주 최근 이야기지만, 미안합니다. 네. 암호화폐는 아주 최근 이야기지만, 신용화폐는 나온 지가 한 40년, 50년 됐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신용카드. 그죠? 신용카드라는 것이 한 4, 50년 됐죠. 신용카드가 아마 초기에 제일 처음에 신용카드로 분류된 겁니다. 왜 신용화폐냐라고 이야기하면 법화는 신용 자체가 법으로 국가기관에 보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신용카드는 보증하는 데가 없습니다. 개인이 보증합니다. 어떤 그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내가 이걸 보증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화폐 기능은 아니죠. 화폐 기능은 아니라 그 자체 고정된 어떤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랄까 이연된 거래수단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써가지고 그걸 뭔가 하면 며칠 있다가 한 달 이내에 갚는 그런 거죠. 물론 이제 갚을 때 돈이 없으면 다시 대출을 해주는 그거는 또 다른 기능입니다. 다른 기능이고 신용대출은 다른 기능이고 카드 대출은 다른 기능이고 카드 자체는 사실은 이연된 뭐랄까 지급수단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화폐하고는 다르죠. 근데 이제 신용화폐는 어떤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교통카드입니다. 교통카드. 교통카드가 그 선불식 교통카드가 있죠. 여러분들이 10,000원을 내고 플라스틱 교통카드를 한 장 사가지고 그걸 10,000원치 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신용화폐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한참 나오면서 이런 식의 선불식 신용카드가 한참 유행을 했죠. 유행을 했는데 한참 하다가 대부분 지금 어떻게든 고사되어 버리고 남은 게 현재 선불식 교통카드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는 뭐 신용카드 회사, 비자, 마스터 뭐 그런 데서도 아니면 모더나 이런 회사에서 백신 회사가 아니라 옛날에 이제 금융회사 중에 모더나가 있습니다. 모데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에서는 소위 신용카드 같은 플라스틱에다가 아니면 자기 계정에다가 어떤 돈을 쓸 수 있는 액수를 제한을 해준 거죠. 해가지고 그걸 그 화폐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가게들마다 우리나라에도 가게들마다 그런 모더나 단말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신용카드 단말기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단말기입니다. 그 자체 내에 자기들이 뭔가 하면 세계적인 소위 화폐 발행국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많은 회사들이 그 여러 회사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만든 회사인데 그런 식으로 신용카드를 그 신용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지금 사라졌죠. 법으로 뭐 그걸 규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걸. 개인들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막진 않는 거죠. 막진 않는데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는 것은 수요가 없었다는 거죠. 많이 늘어봤는데 사람들이 그걸 별로 안 쓰더라고요. 불편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들이 쓰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조금 인센티브는 주죠. 뭐 1%, 2%더 준다든지 뭐 깎아준다든지 이런 거를 한 거죠.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현재 편리한 이런 화폐 시스템, 그 다음에 또 뭐 돈 들고 다니기가 뭐 좀 위험하다. 그러면 신용카드를 쓰는 거죠. 이연된 지급수단. 이런 시스템을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라는 것이 지금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 다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실패했는데 이제 그 실패했는 원인이 뭐냐? 자, 이게 이제 암호화폐에도 같이 통용된 수단인데 그럼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신용화폐 같은 것이 어떤 기능을 보고 어떤 것을 보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 사업 자체의 사업 모델이 뭐냐? 거죠. 수익 모델이 뭐냐? 화폐 발행에 대해 가지고 발행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니어리지 개인을 보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화폐 주조 차익이라고 하죠. 돈을 찍어내면 그건 제일 큰 사업이 아니냐. 찍어낸 게 내 돈이다. 찍어낸 게 내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돈을 찍어내는 강력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고, 그게 국가가 뭔가 하면 국민들을 수탈하는 수단이다 라고 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발행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제일 왕이 되지 않느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뭔가 하면 세니어리지 개인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벌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게 계속적으로 뭔가 화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몰라도, 그러면 지속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한 거고, 실제 뭔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일종의 자기 돈을 발행했는데, 발행 자체가 뭔가 하면 결국은 그건 다 금방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발행에만 바로 뭔가 하면 또 수요자가 그 돈을 받은 사람은 내한테 현금으로 결제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로 결제한 사람들이 가게가 뭔가 하면 그 결제한 사람한테 모든 나라 돈을 받으면 자기는 뭔가 하면 그걸 결제를 해가지고 받는 거는 동의를 했는데, 받으면 조건 자체가 뭔가 하면 다시 이걸 현금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돈으로 결제해 준 거 조건 내에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행만큼 거의 빠른 속도로 뭔가 하면 다시 결제 요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하면 찾아가는 사람 없이 남는 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많아지지도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용하는 사람한테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하는 사람한테 사용료를 받았다가는 그거는 뭐 사람들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은 돈이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주조차익이라는 것이 발행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번다 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국가라는 것이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종종 영화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를 많이 하죠. 뭐 국가에서 돈을 저렇게 많이 찍어내는데 라는 이야기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건 사실은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찍어내 가지고 돌아다니는 돈이 한 10몇 조 원 정도 됩니다. 10몇 조, 나중에 데이터를 보겠지만 엄청난 많은 돈이 찍혀져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냥 그만큼 찍어 가지고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걸 담당하는데, 국가가 손을 안 대게 하기 위해서, 그 국가는 행정부입니다. 행정부가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 역할을 중앙은행에 맡기고, 중앙은행이 그걸 중립적으로 아니면 독립적으로 그걸 잘 간수하도록 합니다. 그걸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발행된 돈만큼 뭔가 하면 중앙은행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발행된 돈만큼 다시 재산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앙은행이 뭐 오늘도 보겠지만 어떻게 돈을 발행하냐 그러면, 돈을 발행하는 대신에 채권을 시장에서 사들입니다. 시장에서 동일한 가액에, 그리고 부도 확률이 거의 없는 가장 낮은 국채 중심으로 채권을 사들인 거죠. 지금 10몇 조가 돈이 발행된 것이 다 몽땅 다 그렇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산을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거는 그만큼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로 그냥 돈을 찍어가지고 발행한 것이 아니고, 공짜로 돈을 찍어가지고 나눠준 건 아니죠. 누가 돈을 나눠주겠습니까? 나눠준 거 알면 우리도 가서 얻으러 가겠죠. 그거는 이제 금융기관들한테 자, 채권을 사드리겠다라고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채권을 들고 오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사고 대신에 그 액수로 돈을 줌으로써 돈을 발행하는 거죠. 그럼 발행된 총액만큼의 현금만큼 중앙은행은 그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항상 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앙은행 또 세니어리티 개인이 없다는 이야기죠. 주조 발행 차액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돈을 발행하는 것이 뭐랄까, 고난이고, 큰 혜택이고, 큰 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돈 자체로서 가치가 없지만 정부 명령에 따라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게 흐트러지면 가치가 팍팍 떨어집니다. 만약에 안 그래도 중앙은행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돈을 발행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그 돈을 못 믿죠. 못 믿는다 그러면 그 즉시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럼 그래 돈을 안 쓰면 뭐냐? 돈 안 쓰면 다른 걸 씁니다. 뭐 지금 그런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종종 나오고 있죠.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 돈을 못 믿어가지고 외화로 거래를 합니다. 미국 달러로. 미국 달러로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세계적으로 넘버원의 반미국가, 북한마저도 장마당에서는 달러가 거래된다는 거죠. 가장 반미국가, 세계 첫 번째 반미국가 미국마저도 장마당에서는 미국 달러가 거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인 게 그렇지만 뭔가 하면 국가는 그렇게 반미적이고 국민들도 대부분 반미가 완전히 뭐랄까 세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에는 그래도 제일 믿을 돈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이 돈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발행 나라 정부가 뭔가 하면 이 가치를 제일 우리나라 정부보다 훨씬 더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 의미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 북한의 지도자는 당장에 이 달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잡아가지고 아우지탕하게 보내야 될 판인데 그걸 내용을 잘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죠. 물론 알고도 뭔가 하면 눈 감아주는 부분도 있겠죠. 뭐 그래서 북한에서도 공식 통화에서는 뭔가 하면 달러는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로로 대체를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달러를 쓰고 있는 거죠.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많은 나라, 베네수엘라, 아니면 콜롬비아가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를 세계적으로 처음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법화 의지를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아트만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해서 받는다. 이 거래라는 것은 법화 의지를 줬다는 것은 국가 세금 납부해서 암호화폐를 받겠다는 거죠. 국가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암호화폐를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죠. 유명했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 그 나라 돈도 사실은 사람들의 가치를 안 믿고 대부분 달러로 거래했던 겁니다. 그 나라 돈 자체가 뭔가 하면 이미 가치를 상실하고 시장에서 퇴출된 상태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거래되지만 대부분 퇴출된 상태였던 거죠. 물론 국가에 낼 때는 달러를 못 내니까 외환을 못 내니까 그 나라 돈을 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뭔가 하면 이 달러로 거래되는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 뭔가 하면 자기 부파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그걸 선택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건 잘못된 선택이죠. 좀 보면 알겠지만 곧 드러날 겁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는 왜 그 선택을 했냐 그러면 그 나라의 수입의 거의 한 7, 80%가 미국에 있는 그 나라 소위 출향민들 아니면 이민자들의 송금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송금이나 마약 거래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러니까 국제 송금에 따른 지출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습니다.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송금이 뭐 국내든 국제든 뭐 개인 간이든 수수료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법화로 인정을 했는 거죠. 했는 건데, 물론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가 그런 송금 수수료는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단점이 장점을 더 뒤엎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래에 쓰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화폐 종류는 물품화폐에서 지금 법화로 와 있고 그 다음에 신용화폐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뭐 암호화폐 같은 것도 그 다음이 내다라고 뭔가 하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나서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를 지금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면 자 봅시다. 지금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걸로 판단하면 됩니다. 화폐의 기능과 화폐의 정의와 기능. 새로 나오는 화폐 자체가 뭐 암호화폐든 뭐든 이걸 만족시키면 통용이 됩니다. 이걸 만족시킨다 그러면 진짜 이 피아트머니, 법화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화를 대체할 수 있는데 실제 이거를 만족시키고 아까 말한 신용화폐 같은 경우는 만족은 시키는데 뭐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만족은 시키는데 그러나 실제 뭔가 하면 민간이 그걸 하게 되면 수익 모델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익 모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자연적으로 퇴출돼 버렸고 초기에는 막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막 그 세계적으로 한번 확장을 시켜 봤는데 결국은 돈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뭐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민간에 하는데도 뭐 추가로 더 발행할 필요는 없으니까 운영 비용이 없으니까 뭐 유통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지만 거기서 유통이 안 된다라는 것이 이거죠. 화폐의 기능은 뭐니 뭐니 해도 이겁니다. 교환의 매개수단이죠. 그게 교환의 매개수단을 하느냐는 거죠. 실제 비트코인 가지고 이런 용도로 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있기는 있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죠. 제일 첫 거래가 피자 구입하는 데 썼다. 근데 지금 그때 그걸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피자로 결제를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도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기로 결정했던 피자 가게 주인도 굉장히 참신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 선진적인 사람이죠. 참신한 사람인데 물론 그 피자 주인은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왜냐하면 그때 받은 비트코인 양을 지금 돈으로 따지고 보면 피자 한 판에 한 2억 정도에 팔은 겁니다. 그걸 그때 받았던 비트코인을 남한테 안 주고 거래로 안 쓰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 된 거죠. 엄청난 돈이 된 거죠. 비트코인 가치가 낮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피자 가기를 안 하고 잘 살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때 그 돈을 받은 걸 다시 또 써버렸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가슴이 쓰리겠죠. 속에 땅을 치고 있겠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역사책에 한 줄이 한 줄 설명에 쓰이는 그런 정도의 거래로만 쓰였다라는 거죠.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내에서도 비트코인을 받겠다라는 가게들이 나서긴 나섰습니다. 이태원의 어떤 식당들 뭐 옛날 한때 뭐 그렇죠. 근데 거래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잘 안 듣게요. 일본에서는 편의점 체인에서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그가 비트코인과 편의점에서 결제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나라 뭐 일본 특파원들이 가서 궁금하니까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해본 거죠. 그러니까 다들 비트코인과 결제하겠다 그러니까 기자가 결제하겠다 그러니까 다들 당황을 해요. 해본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비트코인을 손대본 사람은 알겠지만 가격 변동이 엄청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받을 때 얼마를 받아야 될지 그게 그 순간에 일단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얼마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의 시세에 따라 가지고 받아야 될 비트코인의 양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그거 자체가 뭔가 하면 결제를 해가지고 편의점 업체도 뭔가 하면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자기들이 부담할 수는 없는 거죠. 결제 수단으로 받기는 받는데 그 즉시 뭔가 하면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자기들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제를 하고 그게 현금화되는 과정까지 자기 돈이 들어까지 다 확인하는 거죠. 그러려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거의 한 30분은. 아무리 이 암호 거래소가 잘 되어 있는 나라도 한 30분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모르겠고 불편해서 못 쓴다. 거죠.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은 거의 거래야 사용이 안 되더라. 자, 이제 콜롬비아가 법화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콜롬비아에서 사실은 지금 거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초기에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콜롬비아에서 법화 인정 뒤에 가격이 올랐죠.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해피합니다. 콜롬비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데 자, 그때 지금 사용하는 일반 사람들도 다 이야기가 가격 변동이 심해가지고 쓰기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제해야 될 양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다. 뭐 그렇지만 뭔가 하면 내가 일정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쓰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초기에 국가에서 뭔가 하면 다 1인당 100달러만큼씩의 비트코인을 지갑에다 다 줬습니다. 그럼 그만큼 돈을 받으니까 다들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이 100달러를 받았는데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200달러, 250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데 만약에 이게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로써 내가 가진 국가에서 받았던 돈 자체의 가치가 올라서 좋아하는 거지 실제 거래에는 그렇게 잘 쓰여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 불편의 제일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가치 변동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가치 변동. 그게 비트코인의 장점이면서 단점입니다.
비트코인을 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물론 이제 거래에 사용하는 또 다른 축은 불법 거래에서 사용하죠. 가치 변동이 심하고 그렇게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익명성 자체가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래. 그 거래는 대부분 불법, 탈법 거래입니다. 탈법보다는 불법 거래죠. 비트코인이 그렇게 거래에서 두드러진 것은 이런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 소위 마약, 그 다음에 무기 밀매, 이런 데서 이런 업자들이 주로 그걸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옮기는 것은 어렵지만 물건을 성공적으로 옮겼더라도 나중에 돈을 회수해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험이 있는 거죠. 위험이 있고 들고 오는 것도 위험이고 그 다음에 그 도난의 위험도 있고 강도를 당할 위험도 있고 그런 굉장한 위험한 그런 거래인데 그 거래에서 비트코인이 그런 위험을 상당 부분 없애준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익명성도 보장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데 주로 사용했던 겁니다.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도 아마 다른 암호화폐마저도 사용된다 그러면 그런 데는 여전히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많이 사용된 것이 뭐랄까 그 뭐라 그러나 전화 걸어가지고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돈을 뺏는 그런 데서 뭔가 하면 그것도 맹범죄죠. 그런 범죄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돈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어디 송금하라 그러면 들키니까 송금하라 그러면 들키는 것이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현금으로 받으려 그러면 이제 받는데 여러 비용이 따르고 문제가 되니까 그런 이제 비트코인으로 받게 되는. 특히 이제 일반 사람은 아니고 주로 이제 컴퓨터 범죄 그러니까 해킹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스탑시켜 놓고 어디까지 어디로 비트코인을 내면 이걸 풀어준다. 지금 이런 범죄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라 범죄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일반적인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가치 변동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에 환호를 하느냐. 뭐 여기 있는 젊은 여러분 중에서도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몇 명은 될 겁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이 주로 여기다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하느냐 그러면 가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 동전이나 지폐나 돈을 가지려는 그런 기능보다는 이건 뭔가 하면 투자 수단인 거죠. 투자 수단. 투자 수단이라는 것은 소위 뭐 굳이 이야기하면 가치의 저장 수단이랄까? 근데 저장도 아닌 겁니다. 이 기능도 아니고 여기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가치가 급격히 오를 걸로 기대하는 거죠.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 수단이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왜 하냐? 그걸 사 있으면 가격이 빨리 다른 것보다 빨리 오를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은행 이자보다 이자 정도로 오르는 것은 그거는 투기라고 안 합니다. 그걸 기대하고 어떤 뭘 샀다 그러면 그걸 아무도 그런 걸 투기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투자 아니면 그냥 뭐 돈을 안전하게 맡겨놨구나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투기라고 이야기하면 이자율이 많이 오를 것을 아니면 수익률이 많이 은행 이자율보다 몇 배 정도는 최소한 오를 것을 기대하고 뭐 자산을 사는 것을 우리가 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암호화폐의 기능은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능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특수한 범죄자들이 쓰는 것을 빼고 이거 아주 특수한 겁니다. 빼고 나면 가장 많이 쓰는 대부분의 거래는 소위 투기 수단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자산 정식의 기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수단으로 뭐 투자나 투기냐 뭐 우스갯소리지만 투자하고 투기의 차이가 뭐냐 투자는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다. 남이 돈 벌면 투기해서 돈 벌었고 내가 돈 벌면 그건 투자를 해서 건전한 투자를 해서 돈 벌었다라는 거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차이가 없는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뭐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뭐 안전한 자산 가격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뭐 그 정도 라면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투자를 보는데 이제 고수익을 바라보고 그 자산을 샀다 그러면 그거는 투기로 본다라는 거죠. 그건 내가 했던 남이 했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했는 것도 투기인 거죠.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아이러니가 투기용으로 사용된다는 말은 가격 변동이 심할 걸 기대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가격 변동이 심하다 그러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양립 못하는 거죠.
암호화폐가 지금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은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되려 그러면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된다. 결코 두기는 상존하지 못하는 거죠. 가치가 안정적이 되어버리면 퇴출이 되어버릴 겁니다. 아무도 그거 안 살라 그럽니다. 안 살라 그러면서 가격이 거의 0으로 수렴할 겁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0으로 수렴할 가능성은 않아요. 세상 일이 뭔가 하면 모두가 다 뭔가 하면 원칙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근데 찾는 과정이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론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하는 것은 결국은 그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물론 가는 과정에서 뭔가 반대로 많이 가기도 하죠. 그래서 한때 최근에 뭔가 하면 뭐 3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우리 돈은 한 3천만 대까지 떨어졌다가 비트코인이 그러면서 이제 몰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지금 6천만 원, 7천만까지 올랐죠. 뭐 또 더 오르기도 할 겁니다. 1억 이상 오를 수도 있어요. 오를 수도 있지만 이런 현재 오름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본질적인 가치로 본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변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를 반영한 변화고 그 이야기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이벤츄얼리 그게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죠? 그게 이제 뭐 화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비트코인이라고 그랬다면 뭐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이제 코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죠. 코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고 코인이 이제 지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라 번역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오해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머니라는 용어는 아니죠. 머니라는 용어는 아닌데 그냥 코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장명한 사람은 이 정도 비난을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걸 암호화폐로 번역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화폐가 아니냐. 결국은 나중에 이게 화폐를 대체한다. 그러면 다들 이걸 쓸 테니까 먼저 그렇게 수요가 많기 전에 먼저 투자를 하면 내가 돈을 벌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본질적인 가치로서 교환의 매개수단이 될 수가 없더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좀 어려운 이야기를 잠시 조금만 더 하면, 현재 쓰고 있는 화폐, 현재 쓰고 있는 화폐도 지금 이제 세계 화폐 시스템은 각국마다 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거래에서 가장 뭐, 북한에서마저도 사람들이 신뢰를 하면서 쓰고 있는 돈이 미국 달러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 달러를 왜 믿느냐? 근데 미국 달러를 지금같이 저런 보편적인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2차 대전 이전에는 그런 지위가 영국 파운드에 있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사이에는 영국 파운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데 영국 파운드가 그 역할을 한참 하다가 1930년대, 20년대 말부터는 영국 파운드도 가치를 잃게 돼요. 그러다가 뭐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뭐 다 셋업이 완전히 다 뭐 판이 새로 짜졌죠. 판이 새로 짜지면서 그럼 과거 쓰던 영국 파운드를 다시 쓸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나오면서 그때는 이제 미국 달러가 그걸 대체하는 걸로 사람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하면서도 옛날에 영국 파운드를 써보니까 저 가치를 못 믿겠더라. 가치를 믿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미국 달러를 금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고정을 시켜가지고 소위 미국 달러 32달러가 금 1온스 그러니까 언제든지 32달러를 들고 오면 금 1온스하고 바꿔준다 라고 하는 소위 금환본위제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가치가 안정적이고 믿고 사람들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걸 쓰면서 이제 세계 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1960년대 말에 깨졌어요. 깨졌는데 더 이상 미국에서 돈 들고 오면 달러로 금으로 못 바꿔준다는 거죠.
시작할 때는 미국이 포트녹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그런 금을 보관한 그런 장소가 있어요. 세계에서 금이 제일 많이 있는 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보안 장치 중에 보안 시스템 중에 한 개인데, 사실 거기 가면 이제 금을 털라 그러면 그게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거기에 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언제든지 바꿔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그랬는 건데, 그걸 이제 60년대 말에 중단한 이유가 더 이상 바꿔줄 만큼 뭔가 하면 가치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계 거래가 많아질수록 전 세계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럼 달러를 더 찍어야 되죠. 더 찍으려고 그러면 더 찍을 만큼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금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금의 공급이라는 것은. 금을 더 이상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가 산다 그러면 전 세계에 사용하는 금을 다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금가격이 폭등해가지고, 금가격이 폭등한다는 이야기는 자체는 뭔가 하면 다시 또 뭔가 하면 달러 가치가 오르는 겁니다. 유지한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오르고 올라서 문제고, 아니면 금을 못 확보해서 문제고. 즉 그 이야기는 금속하고 화폐 가치를 픽스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때 드러난 겁니다. 자, 돈은 계속 더 찍어내야 된다. 돈은 계속 더 찍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거래가 많아질수록 거기 비례해서 돈의 양은 점점 더 커집니다. 더 커진 데 비해 가지고 그거를 금속에 유지했다 그러면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60년대 말부터 더 이상 그런 금에 고정시키는 것은 안 한다라는 수준을 했죠. 하고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들은 고정환율제가 아니라 변동환율제로 가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변동환율제로 가고, 대신에 국가에서 그 돈의 가치를 유지한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그 돈의 가치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금값은 오히려 돈 가치보다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죠? 한때 그랬죠. 그럴 수도 있는데 돈의 가치를 옛날에 비해서 크게 안 떨어지도록 계속 어느 정도 유지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비트코인은 그런 자체에서 뭔가 하면 현재 화폐의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 화폐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그랬죠. 근데 비트코인은 초기 발행된 양, 지금 채굴이 다는 안 됐지만 그게 픽스가 돼 있죠.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가치가 계속 오는 겁니다. 오르는 건데, 픽스가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거래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더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뭔가 하면 화폐의 본질적인 역사를 봐가지고 해야 될 역할을 할 수가 없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는 뭐 암호화폐 가지고 화폐라고 혼돈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사실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뭔가 하면 그건 절대 화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거는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을 또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그거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데 이론적으로 봐서는 어느 부분을 봐서도 화폐로 인정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화폐의 기능으로서 교환의 매개수단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요즘엔 보면 점점 화폐의 기능에서 이게 좀 희석해집니다. 이게 조금 이제 이거하고 회계의 단위하고, 뭐 회계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하지만 이거 두 개 자체가 조금 섞이게 되는데, 실제 실물의 화폐를 가지고 교환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실물의 화폐를 안 가지고 교환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게 이제 신용카드를 쓰는 거죠.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고, 아니면 송금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소위 인터넷 화폐 같은 거. 그것은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도 실제, 그러니까 화폐가 써지는 용도는 거의 이거 단위로 써지고 있습니다. 단위로만 써지지, 얼마다 액수로만 써지는 것이지, 실제 여러분 주머니에 현금이 없는 사람이 많을 거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나도 그래요. 주머니에 현금이 없어요. 현금을 안 쓰는 겁니다. 안 쓰는데도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그걸 발행하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일부는 쓰겠지만, 그런 용도로 발행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뭔가 하면 돈 자체가 지금 현재 모든 거래에 비트코인 단위로 거래를 한다. 복잡해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현재 원화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주로 쓰고 있는 돈은, 그러니까 회계의 단위로,
회계 또는 거래의 단위로 주로 사용된 걸로 진화하고 바꾸고 있습니다. 실물 거래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점점 이제 화폐 없는 가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에서 그런 이제 카페가 처음 시작했다는데, 자, 현금 받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현금을 안 받는 것은 이제는 현금 없이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라든지 거래소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것이 이제 거래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뭔가 하면 잔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바꿔주는 과정에서 사실은 돈이 제일 더러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위생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돈은 많은 사람들의 손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균이 많고,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균이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런 식으로 뭐 위생적으로 별로 안 좋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돈을 집에 많이 그 가게에 가지고 있으면 도난 걱정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젠 현금을 안 받겠다 라는 가게가 등장했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그래서 지금 그걸 따라 가지고 현금을 안 받는 가게들이 꽤 많이 등장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저기 뭐 저기 뭐 커피 체인에서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커피 체인에서도 지금 현금 안 받는 가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운영하려고 하죠. 이벤츄얼리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현금이란 것은 현금으로서 지폐나 동전으로서 가치가 아니라 그냥 있는 돈 단위로서 가치로 기능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화폐가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이, 그러니까 물품화폐에서 법화에서 신용화폐라는 건데, 결국은 거래에서 돈이 적게 사용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은 됩니다. 모색은 되는데 민간이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민간은 그래가지고 돈이 남는 게 없죠. 수익이 안 되는 겁니다. 수익 모델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거래 과정에서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이야기 하는데, 그 정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실제 도움이 될 정보는 개인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확보가 안 될 겁니다. 그냥 뭐 이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빼고 정보는 몰라도.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주장 자체가 얼마나 허무한지는 최근에 뭔가 하면 카카오택시 같은 걸 보면 알죠. 카카오택시를 처음에 하면서도 카카오택시 뭐 그거는 이제 수익 모델, 그러니까 수익 모델은 필요 없다. 우리는 카카오택시 운영 과정에서 얻었던 GPS 정보를 가지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가지고 콜센터들이 다 없어지고 카카오택시로 되고 나니까 이제는 카카오택시한테 돈을 받고 돈을 더 받고 뭐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이 정보 가지고 돈을 번다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한계적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그 붐이 잘못 일었는데, 아무데나 그 정보가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정보를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는 그 다음 단계의 화폐의 기능이 민간이 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자, 이게 이제 화폐에 대한 일반론입니다. 화폐에 대한 일반론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뭐 신용화폐, 비트코인 이런 것에 대한 뭐랄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화폐금융론 수업을 배우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합니다. 언급하는데 변화가 심합니다. 책판이 바뀔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7, 8년 전에 나온 교재에서는 신용화폐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모더나 같은 것이 크게 나왔다가 지금 최근 한 3년 전에 나온 판에서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분야가 지금 변화가 굉장히 심한 분야다.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지금 모색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이걸 대체할 것은 대체할 수단이 쉽게 등장하지는 않고 있더라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론적인 화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화폐 데이터에 대해서 바로 다루겠습니다. 화폐 데이터. 뭐 여기서 이제 미국 예를 들었지만 그냥 이걸 한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자, 경제에서의 화폐 그러면, 자, 화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동전과 지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그보다 더 넓은 범위까지 화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화폐의 양이 얼마냐,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 사회에서 돈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그게 돈이 얼마냐, 화폐가 얼마냐라는 용어를 안 쓰고 통화량이 얼마냐라는 거죠. 통화량이라는 것은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입니다. 화폐량이라는 표현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화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조금 그런데 영어에서는 다 머니 스탁입니다. 머니입니다. 머니인데 머니를 돈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화폐라 번역하기도 하고 통화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통화다. 사실은 통화라 그러면 커런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커런시라고 해야 되는데 머니도 머니 스탁을 통화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동일한 머니인데 이걸 돈이라 그러기도 하고 화폐라 그러기도 하고 통화라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말에서 쓸 때는 용어가 틀려요. 돈이라는 것은 지폐나 동전을 이야기합니다. 화폐도 지폐나 동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통화라고 이야기하면 지폐, 동전 플러스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플러스가 뭐냐? 이 밑에 있는 요구분 예금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라 그러면, 커런시라 그러면, 머니스탁이라 그러면, 통화량이라 그러면 첫 번째 현금은 당연히 포함되죠. 지폐와 동전은 포함되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요구분 예금. 요구분 예금은 요건 미국 예로서 빼고 그냥 우리나라 요구분 예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최근엔 이 용어 자체를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언제든지 뭔가 하면 돈 넣고 빼고 하는 통장이 있죠.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 통장. 내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통장. 그 통장이 바로 수시 입출금식 예금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 다음에 좀 이자율이 높은 다른 금융상품을 찾아가죠. 뭐 비트코인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적금을 갈 수 있고 저금을 갈 수 있고 그렇지만 그냥 일단 모든 사람이 한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시 입출금 결제용이죠.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되기도 하고 공과금이 결제되기도 하고 아파트 관리비가 결제되기도 하던 그런 통장이죠. 대부분. 그 통장이 요구불 예금 또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던 돈도 다 현금과 같은 수준으로 간주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화량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돈은 바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런 비용 없이 바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가게마다 편리한 것이 어디 갔는데 내가 깜빡하고 신용카드 안 들고 왔네 그러면 가게마다 여기에 이 송금 계좌번호를 다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 놓죠. 편의점에도 그래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이체해 주면 된다. 그러면 스마트폰 가지고 바로 거기다 이체해 주고 그냥 물건 사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현금을 내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든 아니면 내 이 수시 요구불 예금 통장에 있는 돈 가지고 바로 저쪽에다 쏴주고 결제를 해주고 송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물건을 사는 건 똑같은 거죠. 현금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통화에 해당한답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 그러니까 소위 본질적인 가치는 그죠. 거래, 교환의 매개체죠. 교환의 매개체를 현금하고 동일한 수단, 동일한 정도의 위상으로, 위상이라는 것은 비용이 없이 쉽게 할 수 있으면 그거는 현금하고 같이 본다. 그래서 제일 비슷한 것이 요구불 예금입니다. 언제든지 돈을 꺼내가지고 결제로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이 예금을 유지하는, 이 계좌를 유지하는 이유는 대부분 결제용이죠.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통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통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범위를 넓힐 것이냐라는 거죠. 자,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도 통화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금을 예금까지 넓혔는데 더 넓힐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용어로서 M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신문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M1으로 봐서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났다. 그런 식으로 기사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제는 그냥 상식 용어, 그냥 어느 정도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교양인이 알아야 될 정도 용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비경제 전문가도 알아야 될 정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에 관심이 있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야 될 정도의 그런 일반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이 M1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인 거죠. 현금, 요구불 예금.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여행자 수표. 근데 요즘 이런 거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때 뭔가 신용카드가 없을 때 사람들은 외국에서 쓰기 위해 가지고 이 여행자 수표를 만들어 가지고 갔었죠. 그런데 요즘 신용카드 쓰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도 없죠. 어쨌든 본질적으로 현금과 요구불 예금, 이게 M1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요구불만 통화로 인정하느냐?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더한 것이 M2입니다. M2는 이 M1에다가 뭔가 하면 저축예금까지 집어넣자는 거죠. 저축예금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죠? 그러나 요구불 예금하고는 차이는 납니다. 요금을 예금은 인출하는데 아무 비용 없는데 저축성 예금 같은 경우는 인출하는데 비용이 생깁니다. 중도 해지를 하면 만기가 되면 관계없지만 중도에 해지를 한다 그러면 이자를 덜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레벨에서의 요금을 예금하고 동일한 레벨에서의 통화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M2, 소위 이걸 가지고 광의의 통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이제 이걸 성질을 이야기할 때는 M1은 협의, 좁은 뜻의 통화, 협의의 통화라고 이야기하고 M2는 광의, 넓은 뜻의 통화라고 해서 M2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M1에다가 저축성 예금까지 집어넣습니다. 저축성 예금. 뭐 디테일하게는 뭐 MMF, 뭐 소액 정기예금이 다 저축예금이죠. 뭐 이런까지 다 포함. 근데 이게 전체적인 의미를 본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축성 예금까지도 집어넣는다. 저축성 예금은 기한이 고정돼 있고, 기한이 고정된 대신에 액수나 기한이 고정된 대신에 이자율이 더 높죠. 예, 그런 예금도 사실은 이제 언제든지 원하면 해지는 가능하죠. 어느 정도 비용을 내면.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화폐의 범주죠. 그래서 이제 돈을 그 나라에 얼마나 돈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현금 발행액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M1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M2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 단위로 봅니다. 그 단위로 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는데 이제 다른 해석을 하는데 이 다른 해석조차도 뭔가 하면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것이 워낙 변화가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M1을 중심으로 봤다가 어떤 때는 M2를 중심으로 봤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어쨌든 그런 식으로 M1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던 자체가 현금 가지고는 돈의 양을 제대로 책정을 못하겠더라라는 겁니다. 현금 변화 가지고는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 가지고는 이걸 통해 가지고 금융시장 전체 사정을 파악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요금을 예금까지 집어넣어서 본 겁니다. 집어넣어서 본 건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냐 그러면 1970년대까지 뭐 이런 걸로 주로 통화를 받습니다. 근데 1980년대쯤 되니까 이것 가지고도 이 양 가지고도 도저히 뭔가 하면 이 금융시장 사정을 파악을 못하겠더라. 라고 해서 추가로 뭔가 하면 여기다 저축성 예금까지 집어넣는 M2를 보게 된 거죠. M2를 보게 됐고 지금은 사실 이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총 유동성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이제 이자율 타겟팅을 합니다. 이자율을 통해서 금융시장 사정을 파악하는 거죠. 양적인 지표에는 이 양 간의 변화가 너무 심하더라고 합니다. 금융상품이 워낙 다양하게 많이 나옴으로써 이자율에 따라서 사람들이 뭔가 하면 돈이 마구마구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금융사정의 사정보다는 그런 금융회사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 숫자가 막 움직이면서 이게 제대로 금융시장의 상황을 판단을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이 현재 문제죠. 그런데 어쨌든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표 M1, M2, 협의의 통화, 현금이 있고 그러니까 화폐 발행액이 있고 M1, M2 이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통화량의 지표로 봅니다. 그런데 뭐 미국 지표는 이렇고 뭐 우리나라 지표를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지표를 본다 그러면 현재 2022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평균 잔액입니다. 그럼 왜 평균이냐? 이거는 매일매일 찍게 됩니다. 매일매일 은행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 다
은행은 한국은행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데이터가 있는데, 그래서 일간 데이터가 있고 월간 데이터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월말 데이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월말 데이터를 잘 안 쓰는 이유는 한 달 내에 가격 변동이 양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나름대로 관행이 있기 때문에 월 단위로 결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월 말일에 결제가 많이 몰리면서 거래 양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월 초에는 줄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날의 값을 보면 좀 왜곡이 된다. 그래서 매일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평균으로 한 달 평균으로 해가지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분기별로 사이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연평균 값을 봐야 되죠. 그래야지 추세가 뚜렷해집니다. 분기별로 이제 뭐 부가세는 매 3, 6, 9, 12월 말에 낸다. 그 다음에 회사들도 분기 결산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기 말에는 또 결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 2월보다는 3월이 많고 4, 5월보다는 6월이 많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평균을 많이 봅니다. 어쨌든 11월 평균 잔액을 본다 그러면 M1으로 봐서는 이 1148조, 그 다음에 M2로 봐가지고는 3178조 원의 통화량이 우리나라에서 집계가 됩니다. 통화량. 그러니까 돈의 양이죠. 현재 있는 돈의 양입니다. 이거는 유통된 양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양입니다. 유통은 기간 동안 유통된 것이고 거래된 것이고 그게 아니라 현재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매일 결산하고 가지고 있는 양의 한 달 평균이죠. 그게 1148조다. 좀 더 정확하게 볼까요? 좀 더 최근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려고 그러면 자,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냐 그러면 한국은행, 자,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한국은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에 들어가면 이 데이터를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은 아니고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주요 통화 지표. 화폐 발행액, 평전, 그 다음에 이건 보는 통화가 더 중요한데 뭐 이걸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고 어쨌든 M1, 그 다음에 M2, 그 다음에 L, 총유동성 해가지고 월간 자료로서 최근 한 40, 50, 60을 봅시다. 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럼 글자를 좀 더 키우겠습니다. 이것을 세로로 보죠. 자, 그러면 아까 본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M1이 1139조 원이라고 했죠. 1139조 원. 이게 10억 단위니까 점이 여기 있고 위에 3개 올라가면 되죠. 1139조 원이었고 M2는 3183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발행된 돈이 얼마냐? 현금은 145조 원. 그러니까 지폐나 동전이 145조 원 정도 지금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발행이 되어 있고 현재는 지금 제일 최근 데이터는 8월달 데이터가 있네요. 8월달 데이터가 현재 제일 아직 9월 데이터는 안 올라왔고 지금 10월이니까 9월 데이터는 안 올라왔고 8월 데이터까지 있는데 여기보다도 또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나가지고 158조 원. 화폐 발행은 158조 원. 그 다음에 M1은 1304조 원. 그 다음에 M2는 3487조 원. 만큼의 돈이 현재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얼마냐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걸 봐가지고 알 수 있죠. 여기 마지막에 내가 L을 선택했는데 L이라는 것은 이제 제일 넓은 의미의 통화 범위입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는 우리가 총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liquidity.
리퀴디티의 이니셜로 해가지고 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M, M1, M2, M3 이거는 뭔가 M이 뭔지는 알죠. 그죠? 머니의 이니셜로 M입니다. M1, M2, M3인데 마지막에는 M이 아니라 L, 총유동성으로 봐가지고 여기는 주식이고 채권이고 다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모든 금융 자산을 다 합친 액수인데 그걸로 봐가지고 현재 뭐 우리나라는 얼마가 있느냐 6천조 원어치의 총 유동성이 있다 거죠. 현재 우리나라 GDP가 얼마냐 그러면 GDP가 2천조 정도 될걸요. 2천조 정도 될 겁니다. 그것보다 몇 배 더 많은 셈이죠. 2천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현재 통화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통화량입니다. 자, 뭐 이 통화량을 지금 알고 이제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서 이제 이 통화량에서 현금과 그 다음에 이 예금의 구성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결국은 통화량이 왜 중요하느냐?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물가를 결정하는 것이 통화량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잘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현금 발행액이고 그 다음에 예금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은행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은행들을 달달 볶았어. 아니면 규제 감독을 잘 해가지고 이 전체 통화량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장 후반에서는 은행들이 어떻게 예금을 만들어내는지 그 신용 창조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걸 보기 전에 이제 은행 들어가기 전에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죠.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돈을 발행하는 중앙은행과 모든 금융기관을 포함하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중앙은행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은행 제도를 감독하고 통화량을 통제하는 기구입니다. 즉 통화량을 통제한다는 것은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기에 제일 쉬운 것은 돈을 발행하는 것이다. 찍는 것은 아닙니다. 돈 찍는 것은 다 외주를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폐공사라는 것이 있었고 뭐 그건 이제 거의 그 중앙은행에서 그냥 일반적인 공기업으로 그냥 그 외주로 외부 기업입니다. 거기다 발주를 해가지고 돈을 찍어가지고 들고 오죠. 들고 왔는데 발행을 하는 기관이죠. 처음에 돈을 발행하는 기관이 중앙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발행하는 양뿐만 아니라 이 통화량을 통제하는 그 역할이 있는 것이 중앙은행입니다. 이게 중앙은행의 미션, 역할인 거죠. 임무죠. 임무가 이거다. 너는 이런 것 때문에 한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통제해야 되느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방만한 발행을 막도록 너가 찍는 것도 방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금에서 뭔가 하면 예금이 지나치게 많이 통제 불가능하게 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자. 그래서 은행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는 겁니다. 이게 중앙은행이고 이 중앙은행이 미국에서는 세계적으로 미국만 이런 용어를 쓰죠. 중앙은행이라는 용어가 없고 연방준비제도라고 합니다. 페드는 페더럴, 그냥 연방의 이니셜만 앞에 세 자만 이야기했습니다. 페더럴 리저브 보드라고 합니다. 연방준비제도,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준비제도는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뭔가 워싱턴 DC에서 모이는 회의를 기구 있는 그 기구를 그러니까 중앙기구죠. 그걸 뭔가 페더럴 리저브 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페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그냥 페드를 쓰는 거죠. 페드. 뭐 지금 또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 미국 페드에 대한 신문 기사로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어제 페드가 드디어 테이퍼링을 시작했죠.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이제 선언을 했고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이제 15빌리언을 줄이고 다음 달에도 15빌리언을 줄인다라는 기사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기사가 엄청나게 깔려 있는데 여기서 페드라는 것은 그냥 중앙은행이라고 하면 됩니다. 미국 중앙은행. 그리고 이 책에서 모든 설명에서 페드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는 그냥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능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서 말한 페드의 기능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의 중앙은행은 페드고
어쨌든 중앙은행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미국은 이 근데 페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왜 중앙은행이 아니고 페드냐 그러면 좀 독특합니다. 역사가 독특해서 그래요.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은행이 뭔가 하면 14개가 있었습니다. 12개가 있었습니다. 12개의 나라가, 미국에서 한 150년 전만 하더라도 12개의 지역에서 돈을 발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로가 통합되기 이전에 유럽에서 뭔가 하면 나라마다 돈 찍는 것도 똑같은 거죠. 실제 미국은 뭔가 하면 그런 다른 나라들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 합중국, 나라들을 합친 나라다. 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합쳐가지고 돈을 하나로 찍음으로써 중앙은행 12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이런 페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드럴. 그래서 이 시스템은 우리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만 볼 필요가 있고,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합체가 바로 페더럴 보드입니다. 리저브 보드입니다. 이게 그냥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나라 중앙은행하고 동일한데, 중앙은행의 역할이 뭐냐? 은행을 규제하고 은행 제도의 건전성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아니라 은행이. 그러니까 통화량에서는 뭔가 하면 중앙은행이 발행했던 현금도 있고 플러스 예금이 있는 거죠. 예금 액수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잘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규제를 하고 그다음 만드는 예금이 안전한지를 항상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각 은행의 재무 상태를 감시합니다. 부도가 안 나도록 항상 잘 감시하는 거죠. 사고를 안 치도록. 그 다음에 뭐 거래에 대해 가지고 거래가 확인이 잘 되도록 하는 거죠. 실제 이제 거래가 과거에는 많았었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거래 하나의 기업 간 기업 거래 하나의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거래가 많이 줄고 현금 거래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비중이 줄긴 줄었는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자본주의 공장식 대량 생산 과정에서 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인데, 이제는 이 교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은행들끼리 돈이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을 때 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 가는데, 은행이 돈이 부족하면 중앙은행이 가는 거죠. 은행 역할. 그리고 최종 대부자. 이것도 은행 역할인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금융위기가 났다. 뭐 모든 은행들의 돈이 다 엄청나게 부족하다. 그럴 때 최종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Land of Last Resort. 최후의 대부자 용어로 그랬습니다. 굉장히 좀 상징적인 용어인데, Land of Last Resort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다 뭔가 막 통화량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미국 페드가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채권 매입을 줄인다. 라는 발표를 한 거죠. 이게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느리는 양을 줄인다는 겁니다. 여전히 느리는 스탠스에 있는데 그 양을 줄이는 걸로 간다. 라는 것이 이제 어제 발표된 거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밤이었는데, 이제 날짜로는 오늘,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적인 칼렌더 이어로는 11월 3일이죠. 발표했고, 오늘 아침 신문에 지금 다 나온 겁니다. 그런 역할로서 중앙은행이 이걸 하는 거죠.